먼저 저희 안산 온마음센터 김현수 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피치 못하게 현장에서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났고요. 새로운 가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뜻한 바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많이 힘든 그런 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 슬픈 세상에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말을 나눠야 할까 그런 착잡한 낙담한 마음으로 있을 때 어떤 말을 나눠야 할지 좋은 책을 가지고 또 좋은 말을 가지고 또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이렇게 모시게 될 수 있어서 저희는 큰 영광인 것 같습니다.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을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해주신 정혜윤 PD님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감사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신 성우 아버지 최경덕 선생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의 따뜻한 말들로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희망을 잃지 않고 나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신 여러 안산 시민과 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기쁜 말들을 잘 가지고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정혜윤 선생님, 최경덕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CBS 라디오 PD이시고 8월에 출간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의 저자이신 정혜윤 PD님이십니다. 정혜윤 PD님은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 세상 끝의 사랑 등을 제작하셨고 다큐멘터리 자살률의 비밀로 한국 PD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다큐멘터리 불안, 세월호 참사 2주기 특집 다큐멘터리 새벽 4시의 궁전 등으로 한국 방송대상 작품상을 수상하셨고요. 저서로는 삶을 바꾸는 책 읽기 등 여러 편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해 주실 강사님을 반갑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장치는 처음이기 때문에 쑥스럽습니다. 잘 들리시죠? 하면 대답할 사람이 없네. 저는 그 소개해준 대로 정혜윤이라고 하고, 그리고 라디오 PD예요 현재. 그리고 여기에 오면서 지하철 타고 왔어요. 목동에서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제가 생각보다 1호선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서 지체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호선 타고 오면서 생각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막히더라고요. 여전히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고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지하철이 막 밀리니까 우리 뭐 난민이야? 이 시간에 이렇게 밀려도 돼? 막 이런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왔는데 제가 지금 저와 함께 행사하는 이곳은 안산 온마음 센터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또 이야기 손님은 세월호 아버지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왔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먼 훗날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까 저 궁금하답니다. 궁금한데 분명히 지금 우리가 의식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위기에 처한 시대라고 기록될 것 같아요. 이를테면 가장 팽배한 것 중에 하나가 우울이겠죠. 우울은 이렇게 말로 표현되죠. 아, 뭔 상관이야. 다 죽는데. 아, 다 똑같아 죽으면. 우울이겠죠. 또 하나는 히스테리겠죠.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해. 이거 누구 담당이야? 히스테리겠죠. 강박증이 있겠죠. 마스크 올리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약간 인적이 굉장히 드문, 거의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오르막길을 이렇게 오르다가 아주 더운 날이었을 때 이렇게 막 마스크를 이만큼 내렸거든요.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소리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벼락 같은 음성으로 마스크 올리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도 모르게 착 올리긴 했는데, 이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병에 안 걸리고 느닷없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여러 가지 전에 없던 염려와
날카로운 불안과 신경증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던 시대를 살았다고 역사는 기록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이때 누군가는 어쩌면은 삶에 대해서 더 진지해졌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했기도 했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였던 건 맞아요. 그 계기는 제가 작년 7월에 대구가 이제 봉쇄 되네 마네 하고 대구에 우리나라 코로나가 와서 확진자란 단어를 처음 알게 되고 저희가 이런저런 단어를 알게 되는 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한여름 대구에 이제 처음 폭염 경보 내리고 이럴 때인데 그때 저희가 처음으로 무슨 뭐 약간 무슨 어떤 방역복을 입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유족들도 죽어가는 분을 만날 수 없고 그런 일들을 처음에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런 일들을 전에는 경험해 보지 않았다가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때 제가 대구로 취재를 갑니다. 가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일인지 우리 모두 약간 정신이 없어요. 없고 이게 금방 끝나는 건지 아마 금방 끝날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때 제가 병원을 취재하다가 장의 매뉴얼이란 걸 발견해요. 그런 게 있다는 게 알게 돼요. 소리 안 들리네요. 네네. 장의 매뉴얼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그 장의 매뉴얼을 보고 제가 깊은 슬픔을 느꼈어요, 그때. 왜냐면은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일단 확진자가 돼서 중환자실에 있고 격리돼 있고 죽음에 이르는 사람은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죽어간다는 걸 알지만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전하고 싶잖아요, 마음은. 근데 말할 수 없잖아요.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황급히 간호사나 의사를 통해서 사진 같은 걸 전달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사랑했다, 함께 살았다는 증거로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죽음은 뭔가 좀 이상하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확진자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처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나를 만지면 무슨 내가 에어리언이야? 무슨 병균이 막 퍼지는 거야? 내 몸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처음에 확진자가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의사를 보고 또 당황했어요. 의사가 흰 가운에 뭐 그런 걸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에 뭘 쓰고 방역복 같은 거 입으니까 그럼 나는 무슨 병균 감염체야? 이렇게 굉장히 큰 혼동 속에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하지만 역시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랑해. 사랑하며 살았다는 증거.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이런 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음의 순간 또 아직 심장이 뛴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에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그때 당시 발견한 장의 매뉴얼에 따르면 이제 이 코로나로 확진된다는 것은 굉장히 황급하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부터 작년 7월부터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싶어 한다는 건 뭔가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또 뭔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건 뭔가 이 생각을 작년 7월에 정말 많이 했는데 그것은 정확히 언제 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세월호 때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세월호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자기가 뭐 했는지 다 알아요. 그날에 자기 알리바이를 다 알아요. 네, 그날 뭐 하다가 세월호 뉴스를 봤는데 자기 하루를 재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깊이 각인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사라지는 거를 모든 인간적인 흔적을 안고 사라지는 걸 정말 슬퍼했단 말이에요. 그때 제 질문하고 똑같아요.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는 뭔가? 아직 심장이 뛴다는 것의 가치는 뭔가? 그때 던졌던 질문이 똑같이 돌아온 게 작년 7월 제 대구 취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 취재하면서 제가 취재한 직후에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우리 시대에 예언서들이 있더라고요. 예언서가 예를 들면 까미의 패스트 같은 책이 그런데요. 이건 제가 이 전작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에 썼는데 전염병의 질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전염병도 그냥 진행되지 않아요. 질서라는 게 있어요. 맨 처음에 전염병이 생기면은 이거 소설로 까미가 형상화한 건데 패스트라는 소설에서 지금 현실하고 너무 딱 맞아요. 맨 처음에 전염병이 생기면 당황해요. 이게 뭐지? 당황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게 1단계예요. 그냥 공포와 충격과 경악으로 우왕좌왕하는 게 1단계. 그 다음은 2단계는 받아들이는데
뭔 일이 생기긴 생긴 것 같아서 받아들여요. 그게 2단계인데 하지만 내가 변할 필요까지는 못 느껴요. 곧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대구 취재 갔을 때 상황이었어요. 대구 취재 가서 제가 한참 취재를 하는데 확진자 가족이나 그때 사람들이 느끼는 불만은 뭐였냐면 엄마가 확진자라서 지금 집안일을 할 수 없는데 왜 언니가 나보다 일을 더 많이 해? 아니 더 조금 해? 내가 왜 언니보다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돼? 이게 사실 2단계예요. 무슨 일이 생기긴 생겼어요. 내 주변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내가 변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다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지냈는데 갑자기 폐업 이런 간판이 붙어. 이게 모두 소설 형상화됐어요. 그다음에 여행사 뭐 폐업, 휴업 막 이런 게 붙어요. 그럼 지금 현실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4단계라는 게도 있겠죠? 그때부터 사람들이 약간씩 이제 두려워하는데 4단계가 뭐냐면 불행의 단조로움 단계예요. 그냥 여기에 왠지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뭘 할래도 무기력해요. 그냥 어떠한 종류의 무거운 체념이 깔려 있어요. 이게 저희 같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숙해졌어요. 이미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스크를 쓰는 거에 익숙해지고. 제가 처음 마스크를 본 것은 이렇게 전 시민이 마스크를 쓰는 거 본 건 일본이었거든요. 그때 언제 일본에서 봤냐면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건 때. 그때 도쿄에 갔더니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어떻게 살아? 이민 가야죠. 그랬거든요. 모두 다 어찌나 얼굴이 어두운지 제가 와 여기는 무슨 디스토피아야?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랬었거든요. 아무도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서로 거리를 두고 최대한 빨리 집으로 가고 밤거리는 어둡고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고 표정은 알 수 없고 이게 제가 후쿠시마 사건에서 본 마스크였는데요. 지금 저희 도시에서 제가 지금 그걸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감염병의 질서란 거를 묘사한 소설이라면 그 다음 단계도 궁금하죠.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인간은 아직 생명체예요. 모두 아직 심장이 뛰고 있어요. 아직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싶어요. 뭔가를 다시 새 출발하고 싶어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인 거예요. 모두가 새 출발하고 싶어한다. 모두가 다시 시작하고 싶어한다. 이게 그 까뮈의 페스트에 나오는 유일한 희망의 말이었던 거예요. 모두 다시 시작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아마 정신병리학적으로 굉장히 그 레벨이 높았던 시대로 역사는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한다. 이전과는 다르게 살던 대로 살던 것과는 다르게 살고 싶다. 좀 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품고 그렇게 살고자 쓴 책이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말은 아무래도 좀 변하는 게 좋겠어. 변화에 대해 거부하지 않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거는 그냥 살던 대로 살아서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게 기쁜 말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는 지금 저희 시대는 제가 라디오 PD이긴 하지만요. 우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과거에 관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사실 음악 프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과거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피디님 음악 오늘 선곡 너무 좋아요 할 때는 흘러간 노래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약간 예능 프로에서 나오는 노래들도 옛노래 다시 부르기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굉장히 복고적인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밖에 없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시간 속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시간 속의 존재란 건 미래도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인데 신기할 만큼 지금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어요. 늘 주로 과거 추억 이야기를 한다거나 옛날에 좋아하던 음악을 듣는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미래를 생각할 때. 사실 미래가 불안하다고 하면서 가장 말하지 않는 게 미래예요. 그런데 좋은 미래를 만드는 방법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늘 인류는 무슨 변화가 있기 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 이게 핵심인데요. 뭘 잘 모른다고 하고 불안하다고 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누구나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뭔가 말을 하고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저희 미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미래가 더 좋은 결론으로 이끌릴 수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현재의 삶을, 사실 그 말은 현재의 삶이 훨씬 의미 있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은 달리 말하면 굉장히 많이 다른 방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긴 있지만 그냥 이 자리에서 제가 안산 그리고 온마음센터 세월호라는 이 교집합에 있는 공간에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 모두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좋은 미래를 맞이하는 방법은 좋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것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관심을 가지면 그것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 왔으니까. 그래서 더욱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길 바란다. 그리고 더욱더 미래에 대한 그 이야기에 우리가 그 좋은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이끌리길 바란다. 이게 제가 그 책을 쓴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거기에 세월호는 굉장히 중요한 한 챕터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건 잠시 후에 세월호 아버님이 나오면 제가 같이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어떤 분이 이 강연을 듣고 있는지 혹은 앞으로 올 사랑이든 이 책이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제가 전혀 가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 내용을 얼마나 들어가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제 책에 보면은 그 앞으로 올 사랑이 10가지 주제고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이 10가지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기쁜 말로 끝나죠. 앞으로 올 사랑으로 끝나죠. 앞으로 올 사랑 책 제목에 모든 게 있는데 앞으로 올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 미래 이야기 어떻게 살자.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자 이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뜻이고 사랑이란 건 저희 모두에게 처음과 끝의 단어예요. 제가 아까 대구 그 취재 갔을 때 이야기했죠. 확진자로 돌아가시는 분 이야기했는데 사랑은 처음에 사랑이란 단어로 시작하고 인생을 사랑이란 단어로 끝내고 싶어요. 사랑했다, 사랑해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거는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하다는 뜻이거든요. 세상을 설레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사랑은 또 행동의 단어이기도 해요. 말만 하고 싶진 않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면 뭔가를 더 하고 자기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를 더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올 사랑이란 것의 의미는 앞으로는 가슴이 뛰는 곳에서 더 많은 행동을 하며 살고 싶다는 거거든요. 내 가슴이 뛰는 곳에서. 그런데 이 앞으로 올 사랑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가 책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10개의 주제인데 이 10개의 주제가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얻는 이야기, 그리고 불행한 사랑 이야기, 행복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인생에 꼭 원하는 것을 얻는 이야기, 그리고 모험을 떠난 이야기,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되는 단어는 모두 이야기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모두 이 말은 즉 우리의 삶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야기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 전체가. 우리의 삶은 언젠가는 언어로 바뀐다. 계속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그런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잘 표현하면서 생기를 얹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좋은 것이라면 그 이야기가 우리를 끌고 갈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즉, 이 토대가 허물어진 지금 갑자기 괴담 같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구는 백신 맞고 뭐 백혈병이 발병했어요라든가 괴담 먹고 백신 맞고 어땠어요? 이 백신은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온갖 저희한테 느닷없는 죽음에 일상적으로 익숙해지게 하는 그리고 토대가 허물어지게 하는 일상이 좀 흔들리게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나 불안해요. 누구나 자기 발밑이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나 토대가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단단한 토대에서 자기 삶을 이렇게 세우려면, 만들어 가려면, 그리고 안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야기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이야기로 바뀌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요. 뭐 언택트 시대를 살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월요일에 뭐 하고 화요일에 뭐 하고 오늘 월요일에는 이거 온마음 센터 특강을 듣고 화요일은 뭐 하고 미장원 하고 수요일은 뭐 하고 이렇게 산산이 흩어진 시간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맥락 없이 살고 있지는 않아요. 다 자기만의 뭔가를 살아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특정한 단어 위에 삶을 구축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시대는 코로나라는 단어 위에 삶이 구축돼 있죠.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단어 위에 구축돼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세월호라는 단어 위에 삶이 구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라디오라는 단어나 책이라는 단어가 그럴 수 있어요. 각자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가 좋은 것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은 나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단어. 지금 내가 이 단어 위에 삶을 구축하는 그 단어를 찾아내는 게 자기한테 엄청난 힘을 준다는 뜻이에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지난주에 김용균 어머니도 나오셨던 것 같은데요. 옛날에 어떤 그때 제 꿈이 삶의 지혜를 아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뭔가 좀 초연한 사람이었어요. 당당하고 초연하고 당당하고 꿋꿋하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제가 지혜로운 사람을 이 되고 싶었고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아직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을 좀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요. 실화인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여행을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무작정 남도의 한 도시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수협이라는 그 수협에 들어가요. 그래서 경매사를 만나서 찾아가서 다짜고짜 물어봐요. 제가 그냥 좀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 당신 인생의 보람은 뭡니까? 라고 제가 경매사한테 물어봤더니 경매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음, 어민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함을 보람으로 알고 어민의 소득 증대 향상에 기여함이 삶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그 너무 공식적이다 하고 장난스럽게 좋아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줄돔을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좋아하는 어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장님을 좋아하는데 그 선장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선장님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금지 어종을 놔주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음, 또 작은 물고기 아직 잘 자라지 않은 물고기는 다 놔줘서 그 선장님 이름은 이 근방에서는 믿음, 신뢰의 상징으로 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경매사가. 근데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나 그분을 한 선장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지킬 걸 지키는 사람이 됐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야말로 당당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경매사를 졸라가지고 제가 계속 아까 단어 이야기 강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저희한테 중요한지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책 속에 있는 이야기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어부가 그 선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경매사가 저를 이제 포구로 데려가죠. 그 선장님을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이제 포구에서 선착장에서 그 선장님이 돌아오길 기다려요. 이제 오후에 햇살이 쫙 지는데 마침내 이제 그 선장님이 배를 타고 돌아와서 자기 배를 타고 돌아와서 배에서 폴짝 뛰어내렸는데 굉장히 여유가 아주 오래된 일이에요 이게. 하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잊어버린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9년인가 10년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고 제 가슴에 영원히 살아 있어요. 이 이야기와 함께 이분이. 그런데 이분이 배에서 뛰어내리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장님, 다짜고짜 물어봐요. 선장님은 어떻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지킬 것은 지키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금지어종을 다 놔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고 물어봐요. 근데 이 선장님이 그때 저한테 한 대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답을 들을 때 제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 말을 들을 줄 몰랐던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장님은 어떻게 지킬 것은 지키는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건 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외진 항구의 작은 포구에서 어부에게
그건 내가 자유라는 말을 들을 줄은 예상도 못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조금만 더 말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셔요. 선장님은 3살 때 고아가 됐어요. 엄마가 나중에 죽고 아빠는 아예 얼굴을 본 적이 없고 엄마는 3살 때기 때문에 얼굴을 봤겠지만 기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길러줬죠. 그런데 이제 청년이 돼서 생각하니까 자기도 엄마가 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있어서 충고도 좀 하고 야단도 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살라 이렇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암만 생각해도 우리 둘이 만날 방법은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워해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죽어서도 만날 수 없고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만나면 잘해주고 싶은 사람인데 만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좀 서글펐어요. 어떻게 해도 만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항상 내가 우리 엄마 그 방법을 찾은 거죠. 우리 엄마 이름에 누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럼 나는 우리 엄마랑 만나지 못해도 마음으로 같이 사는 거야. 그래서 항상 엄마 이름에 누를 끼치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그 생각과 함께 다니는 게 그 사람의 자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는 그 선장님이 그러면서 나는 후회할 짓을 안 하려고 정말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 시작하자 이게 나다라고 할 만한 내 삶이란 게 났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자유라는 단어가 이 사람한테 나오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슬픈 세상 기쁜 말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8월 정기 포럼이라고 써 있는데 저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큰 치유 넘어 자유였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이 유한이 되기도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힘을 내서 살려고 한다. 자신의 슬픔을 자기에 대한 약속으로 자유로 바꿀 수 있다. 이런 게 저도 본받을 만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래서 저 자신은 우리가 치유, 위안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는 모습, 그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모습은 그 이상이다. 그 너머의 것을 준다. 즉 자유의 것을 주고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기 시작한다면 그 이야기가 우리를 이끌어간다. 훨씬 더 자유롭게. 훨씬 더 기쁜 사실 저희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안 하고 있지만 가장 알고 싶은 자기 자신의 미래거든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가장 만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의 좋은 미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올 초에 세월호 7주기 콘서트 할 때도 주제를 꿈으로 잡았었어요. 그 미래의 단어거든요. 언젠가 이루어질 단어거든요. 가장 말하지 않는 것은 미래지만 가장 알고 싶은 것은 나의 미래고 가장 말하지 않는 것은 또 미래지만 가장 믿지 않는 것도 미래지만 가장 만나고 싶은 것도 나 자신의 좋은 미래고 그러나 인류의 속성을 생각할 때 인류의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속성 그리고 자기 삶을 끝없이 이야기로 바꾸는 속성 그러면서 생기를 얻는 그 속성은 우리 영혼의 한 형태고 결국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많아지는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를 갖는 것 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나에게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 슬픈 세상에 어머 저런 말이 다 있어. 와, 그 이야기 참 좋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살만하다. 우리 모두 살만하다. 견딜만하다. 버틸만하다. 의 말이 나오는 게 기쁜 말이란 뜻이에요. 입에서 나오고 사람을 따뜻하게 하고 입에서 나오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제가 물어보면 잘 못 맞추실 것 같은데요. 입에서 나오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거. 호흡이거든요. 숨. 근데 입에서 나오고 따뜻하고 사람을 살아있게 하는 거 하나 더 있어요. 호흡 말고. 그게 살아있는 말이에요. 내 말이 진심일 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빈말도 아니고 공허한 말도 아니고 그냥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말도 아니고 살아있는 말일 때만 그 말이 우리를 호흡처럼 살아있게 한단 말이죠. 그 말에 내 소위 말하는 영혼이 담겨 있을 때, 내 진짜가 담겨 있을 때 우리를 그 말이 비로소 살아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은 그 말을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거예요. 시간이 지금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이제 오시면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 책에서 세월호 이야기도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이제 아버님이 나와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 텐데 제가 사람들이 세월호 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린 걸 많이 본단 말이죠. 벌써 눈가에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맺힌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왜 세월호라는 단어는 우리한테 그렇게 할까? 그 단어가 무엇이길래 왜 다른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까? 참 오랫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어쨌든 세월호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은 거는 생명은 저렇게 파괴돼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삶 안에는 분명히 지켜줘야 될 소중한 것이 있다는 거에 대한 이견 없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전체, 이 코로나라는 기이한 시대, 장차 이 시절에 역사가든 우리를 미쳤다고 기록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요. 왜냐면은 앞으로 더 많은 감염병이 올 거라는 거는 예측들을 하고 있거든요. 더 세고 더 예측 불능하고 더 무서운 감염병이 올 거라고. 그리고 더 많은 기후위기 올 거라는 예측은 너무나 예측이 많아서 이제 부인하기도 힘든 상황이 됐는데 근데도 저렇게 그럼 뭔가 변해야지 않아? 라는 생각을 참 거부하네. 그 생각을 참 싫어하네. 그 생각을 참 미워하네.로 기록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또 뭔가 바꾸긴 바꿔야 될 텐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삶의 경향성을 갖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일상이 많이 허물어지는 시대에 자기 삶의 토대를 갖고 살 수 있는 방법.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을 찾는 거. 왜냐하면 저희의 삶은 특정한 단어 위에 토대를 이루니까. 이게 저의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그리고 세월호라는 단어도 이 가족들에게는 분명히 우리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어 위에서 자신의 삶을 펼쳐가야 되니까요. 저는 제가 라디오 PD거든요. 라디오 PD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제 당신 자신을 말해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요. 너 자신을 말해보기죠. 근데 그걸 아직 제작은 못했는데 제작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정말 아무나 출연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 모두 출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출연은 가능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규제가 있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 단어는 뭐냐면 일단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 이름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즉 그걸 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거 없으면 내가 아닌 것 같아. 그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라디오 PD라면 제가 출연해서 저는 라디오라는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책을 너무 좋아하니까 책이라는 단어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단어 없이는 나를 절대로 말할 수 없는 단어를 찾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나한테 그 단어 없으면 내가 더 이상 내가 아니야. 내가 우선 나부터도 나 아닌 것 같아. 나를 말할 때 부족해. 는 단어를 찾아내는 게 이 프로그램 취지였어요. 근데 왜 그럼 그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느냐. 전 사실 세월호가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는데요. 자, 숫자로 항상 표현하잖아요. 몇 명이 죽었어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숫자로 바꿔요. 뭐 실업자 수 몇 명, 무슨 자 수 몇 명, 우울증 환자 수 몇 명, 몇 명, 몇 명. 근데 그 숫자라는 것은 한 사람의 고유성을 설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끝없이 우리 고유함을 지워요. 그냥 숫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세상이 그럴수록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고유함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삶의 의미는 뭔가? 나는 어떤 점에서 고유하고 나는 나라고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알 수 없고
그게 첫 번째 기획 의도였고 두 번째 기획 의도는 뭐였냐면요. 저희가 사실 대부분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아까 말했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냥 그 저희 말을 하는 건 인류의 영혼에 새겨져 있어요. 이야기하기는. 근데 정작 서로에게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나? 그게 저의 질문이었어요. 왜 우리는 전혀 알지 않아도 상관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할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나 달라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나에게 너무 중요한 걸 가슴에 품고 말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미래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의 운명이란 거는 운명이라는 단어 굉장히 궁금해하고 미래라는 단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하는 운명이라는 단어는 어떤 이야기가 내 가슴에 남아서 잊혀지지가 않는다. 근데 그 이야기에 내가 영향을 받는다.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뭘 운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운명이라는 단어의 정의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세월호 아버지 모여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김용균 어머니 모셔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좋고 나에게 중요하고 또 내가 그 말을 할 때 진실된 거라면 저희의 미래와 운명 또한 바뀐다. 그 이야기가 좋고 깊고 진실되고 중요하고 사실 저희가 공허함이 저희의 운명이거든요. 이렇게 삶을 두 가지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인생은 선물이다. 이 삶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이 있어요. 이게 한 부류고요. 나머지 한 부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 인생은 너무 큰 고통이다. 둘 중에 하나의 입장을 저희는 취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선량한 마음을 품고 뭔가 좀 고양돼서 인생은 선물이다는 입장을 어느 날 취했다고 쳐봐요. 그래도 문제는 있는데 선물은 선물인데 박스를 뜯다 보니까 텅 빈 선물이 저희 인생인 거예요. 선물을 받았는데 내용물이 없어요. 포장지만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부터 하는 일은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상당 기간에 하는 일은 뭐냐면 상당 기간 하는 일은 뭐냐면 그 박스를 채우려고 해요. 공허하니까.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 만나고 화요일은 누구 만나고 수요일은 누구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따라하고 요즘 같으면은 탈레반 왜 그래? 이 정도만 해도 내가 뭔가 좀 사실 탈레반 하나도 몰라도요. 그 문제 하나도 몰라도요. 그냥 어디선가 아는 척도 하고 생각 있는 척도 하고 관심 있는 척도 하고 뭔가인 척도 하고 누구 이렇게 해야 되는 시간을 상당 부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허와 가식은 저희 운명이에요. 그냥 그렇게 새겨져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살기가 싫어요. 언젠가는 내 말이 좀 의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밖에서 외출하고 왔을 때 좀 덜 피곤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말이 진짜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저 사람은 진짜다. 너무 좋았어. 이런 생각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는 거거든요. 그때 살아있는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말만이 저희를 살아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단어를 아주 어렵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 하고 싶었고 나에게 중요한 단어가 뭔가를 찾는 게 프로그램 내용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단어를 어렵더라도 찾는다면 그 단어의 가치는 그냥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작가의 말인데 자기에게 중요한 단어를 아는 것은 자신의 부적을 갖는 것과 또 같다. 그리고 에이드리언 리치라는 시인은 단어가 인생의 지도다. 단어가 지도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리에스는 자신의 단어를 아는 것은 회복과도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슬픈 세상의 기쁜 말은 그 단어들로 가득 채워진 그 단어를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 단어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 사람이에요.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사람이 그냥 앵무새처럼 남의 말을 따라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남의 생각을 카피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을 제대로 말해본 사람의 이야기고 그 제대로 말해본 이야기에 세월호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는 빨리 끝내고 결국은 세월호 아버지를 만나는 게 오늘 이 자리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우리 2학년 4반 최성호 군의 아버님 최경덕님을 모셨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랜만에 뵙는 반갑습니다. 아까 네. 뵀는데 사실은. 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두 분은 지금 인사 방금 나누셨죠? 네네. 음, 아버님 간단하게 아버님 소개 말씀 먼저 한번 해주세요. 마스크를 벗고 싶은 남자인데 선생님 벗으셔도 돼요. 네. 그런가요? 답답해서. 예. 특별히 자기 소개를 하라라고 할 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개할 말이 별로 없고요. 지금 나름의 일을 하고 있고 다른 곳을 다녔던 아이의 아버지고 성우의 아빠죠. 예. 그 말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저를 소개할 만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저는 이제 아까 얼핏 이제 선생님이 소개할 때 팟캐스트 416의 목소리를 이야기했는데 416의 목소리 시즌 1만 제가 제작을 했는데 그때 성우 아버지 처음 뵙고요. 416의 목소리 시즌 1이라는 것은 세월호 일어나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제작됐는데 팟캐스트인데 그때 이제 처음 저희 방송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목동에요. 유족들이 처음 방송국에 오는 거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감동적인 일도 참 많았어요. 뭐냐면 사실 그게 예산이 저희가 확정이 안 됐을 때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없이 시작했는데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본 그 행정실 언니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격리 담당하는 언니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서 입사하고 만날 일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PD 파트니까. 근데 혜윤 씨 이번에 유족들 오셔서 방송한다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그랬더니 그분들 오면 혜윤 씨 돈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없지요. 그랬더니 그분들 오면 이쁘게 다과라도 드리고 싶다면서 지금 예산 신청할 때가 아닌데 건이가 격리 담당이잖아요. 내가 해볼게. 내 이름으로 신청할게. 이렇게 해서 제가 난생 처음으로 그 언니랑 대화를 좀 둘이 첫 대화가 그런 거였어요. 서로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 대화를 했고 또 하나는 기억나는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방송할 유족들이 오셨어요. 근데 그때 방송의 유족들이 이제 차례차례 오는 건 처음이었는데 엔지니어, PD, 진행자 모두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 뭐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이럴 수도 없고 뭐 잘 오셨어요 이럴 수도 없고 반갑어요도 할 수 없고 질문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냥 네 하다가 끝났어요. 방송 1회분이 끝나고 그때 제가 편집하면서 깨달았어요. 가끔은 일하다가 여기도 직장 다니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나 이거 하려고 PD 됐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나 그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 많은 편집을 했는데 내 이거 못하면 안 된다. 물어봐야 한다.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사는지 물어봐야 된다. 나 이거 제대로 하려고 PD 됐다. 그 느낌을 제가 편집실에서 이렇게 밤에 혼자 그 결심을 하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나 이거 하려고 PD 됐어. 나 이거 잘해야 돼. 그런데 그렇게 제가 팟캐스트 계속 진행하는 와중에 성우 아버지도 오셨는데 제가 편집하고 있으면 제 후배들이 편집실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말없이 격려도 많이 해주고 제가 후배들하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나누는 계기가 됐던 팟캐스트고 그때 게스트 중에 성우 아버지가 나오셨는데 그때 처음 나오셨을 때부터 다른 분보다 훨씬 이상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전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 사고가 나고 나서 바닷물에 손을 넣어봤다 이런 말 있잖아요. 온도가 몇 도겠구나 이런 이야기 처음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과 감정의 충돌이 있잖아요. 이성적으로 이런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아버님한테 정말 많은 그 갈등 이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PD님 책에서 그 유리창이라는 네, 소제목 그 이야기 좀 본문- 해주실래요? 본문 내용 중에 두 분의 인연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벌써 다 말씀하셨어. 네, 아버님도 한번. 그래서 영상을 많이 받으셔서 커피를 사주셨던 걸로, 국수도 사주셨던 네, 걸로, 제가 네, 커피와 국수 그, 사드린 적이 있어요. 그랬던 것 같고, 그때가 첫 인연이셨던 건가요? 제가 가서 뭐 질문에 대한 그때 답을 제가 나누고 처음 그렇게 만났을 때 성우 가족은 5인방으로 굉장히 친구 예, 예, 친했던 아이들. 5인방으로 5명의 친한 친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성우의 여건을 품고 그 유리창이라는 그 부분이 제가 가진 기분하고 제가 가진 감정하고는 전혀 다르게 쓰이고 있었거든요. 그곳에서는 그 큰 대형 테러로 인해서 그 건물이 넘어지면서도 부서지지 않고 살아있는 유리창 하나에 대해서 그곳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 유리창이 그 메모리를 파악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고,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그 유리창에 주는 느낌이 그랬었는데, 제가 가진 유리창에 대한 감정은 또 좀 다르거든요. 그 세월호 올라왔을 때 4층 우연 선수 유리창을 전 제일 먼저 떠올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리창 안에 있던 아이들이 가장 구조가 안 되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세월호가 처음 올라왔을 때도, 육상으로 올라왔을 때도 그 유리창을 보고 정말 저주받은 유리창이라는 생각에 몇 번이고 그걸 깨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9.11 메모리를 파악해서는 그 한 장의 유리창이 주는 느낌이 또 전혀 다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느껴서 그걸 라디오에 갔을 때 아니에요. 그런 얘기도 좀 공유했었고. 아니라니까요. 제가 예, 여쭤보고 싶었던 대답을 미리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렇게 돼요. 예. 그날 처음에 그 순서대로 하자면 사실 성우는 굉장히 문학적인 소년이에요. 오늘 왔으니까 당연히 성우 생각 많이 나는데, 참 책을 좋아했고, 그 책은 또 모아서 다른 대안학교에 기증도 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성우 아버지의 솔직함에 놀랐다고는 말을 진실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성우 이름으로 초록우산을 통해서 다른 나라 아이들한테 기증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대답도 왔었죠. 그 답장 고맙다고 답장도 오고, 어쨌든 성우의 뜻을 이은 이야기가 이어지고는 있었는데, 어느 날 성우 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날은 아니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내 아들이 살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성우 이름으로, 보통은 이제 아들의 이름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엄청나게 아들의 좋은 뜻을 이어가고 등등등 저희가 굉장히 좋게 해석할, 선하고 좋은 이야기로 해석할 여지가 많은데, 성우 아버지가 너무 솔직하게 어느 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 이상하죠? 이렇게 말씀을, 이상하죠 꼭 붙이셔요 항상. 이렇게 하셨는데 저 그 이야기에 솔직하면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너무 선하고 좋은 이야기라고 유족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극복과 의미와 무의미와 싸우고 있을지. 제가 성아버지의 말을 특별히 더 귀를 기울이는 거는 그 놀라운 진실함, 놀라운 솔직함, 마음의 동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그랬고, 첫 번째 팟캐스트에 나왔을 때는 사실 유리창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는 메모리얼 파크 갔다 온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적인 게 뭐였냐면, 지금 건너뛰어 버리셨는데, 유족들의 이름이 배치된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친하면 우리 둘 이름을 같이 놔줬어요. 우리 둘이 친하면 우리 둘 이름을 같이 놔준 거예요. 나중에 제가 대구 지하철 유족들을 만나가지고 혹시 그 이름을 어떻게 배치했나요? 하고 물었더니 그냥 무작위였다고. 이렇게 거기 지하철 승객들은 뭐 친하고 말고가 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작위였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웠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뉴욕에 가서 또 여쭤봤어요. 메모리 파크에 가서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배치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유족들이 이게 감동적인데, 생전에 내가 누구랑, 거기 있던 내 가족이 누구랑 친했는지 가까울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가족이 누구랑 친했고 누구랑 가까웠고 누구랑 비슷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 그 느낌을 제가 받았었는데 그때 성우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거예요 저한테. 누구 옆에 누구 옆에 누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너무 크게 감동해가지고 야 메모리얼 파크 추모 공간을 만들면서 저 정도까지 유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도 있는 거구나. 그 헤아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희도 세월호 7주기 이제 공사 시작하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유족들의 의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나올 텐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더 많이 헤아릴 수 있는가 정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아버님이 PD님께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PD님께 그 9.11 메모리얼 파크에 가보시라고 아버님이 얘기하셨다고 돼 있어요. 했었죠. 예, 왜 PD님을 거기 가보시라고 하셨는지 어떤 공감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곳에서 잘 되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부러웠던 거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배울 점이 좀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저렇게도 잘하고 있구나. 저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들었던 걸. 제일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뭐예요? 그때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요? 9.11 메모리얼 파크. 그때 기억을 물으시면 저도 잘 이름 부분에는 지금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PD 제가 죄송합니다 끊어서 지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에 또 정 PD님 오신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래서 또 생각을 또 해봤는데 그곳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그 가족 단위로 방문을 많이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또 많은 부러운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추모 공간이라고 한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 뭐 어디든 뭐 그런 공간들도 있겠지만 그런 곳에서 가지고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아이들과 그냥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 같아서 또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그때 어떻게 느끼셨나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네. 예. 그 PD님이 아버님 말씀 듣고 메모리얼 파크에 가서 그 유리창을 보셨나요? 유리창을 봤을 뿐만 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유리창 사실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지 유튜브로 듣는 분들이 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9.11 테러는 그 두 개의 빌딩이 비행기로 충돌로 무너져 내린 사건이죠. 비행기가 딱 부딪혔을 때 양쪽 건물 모두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날 줄은 알았지만 그 건물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건물은 비행기 충돌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안전하게 지었다가 이 건물의 프라이드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은 모두 화재 신고였지 붕괴 신고였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은 거기도 그냥 재난 비행기 충돌로만 무너져 내린 건 아니죠. 당연히 경제적인 이유로 무슨 계단수를 어떻게 했다거나 뭐 중앙 계단을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했다거나 하는 상업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그렇게 변형됐던 건데 그러면서 무너져 내려서 건물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도 죽었지만 아주 폐허가 됐거든요. 근데 유리창이 4만 장이 있었는데 딱 한 장만 안 깨졌어요. 딱 한 장의 유리가 깨지지 않았고 기특하게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우 아버지 말에 따르면 기특한 9.11의 유리창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특한 9.11 유리창은 희망의 상징이었죠. 왜냐면은 안 깨졌잖아요. 그래서 9.11에 아주 좋은 공간에 딱 전시가 돼 있어서 찾기가 어렵진 않은데 저도 애써서 찾아러 갔고 성우 아버지가 그걸 보라고 했으니까 시키는 대로 갔는데 당연히 저는 가자마자 무조건 성우 아버지 생각부터 했죠. 왜냐면은 제가 서 있을 그 위치에 성우 아버지가 저보다 몇 년 전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건 분명하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리창 앞에 서요. 그 유리창을 보면 자기 모습을 비춰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좀 옆으로 새는 말이지만 본능적으로 거울을 보면 자기를 비춰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 유리창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모두 이제 어쩌면 그날 그때 창문에서 많은 사람이 뛰어내렸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화재가 나니까
문은 닫히고 탈출로는 없으니까 창문에 추락해서 죽은 사람도 많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유리창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어요. 근데 그 유리창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의 상징이었고, 그 깨지지 않았다는 거 성호 아빠한테는 너무나 큰 저주인 거죠. 깨져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성호 아빠가 저한테 9.11 가라고 할 때 하는 말은 나는 모르겠어요. 뭐가 깨져야 하고 뭐가 깨지지 말아야 할지. 제가 사실 그 질문을 풀려고 간 거죠. 네, 저도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참 저도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던데요. 그 9.11에 남은 유리창 한 장과 세월호 참사 때 4층 우현 예, 우현 선수에 있던 유리창, 그 유리창은 깨졌어야 하는 유리창인데 예, 아버님도 그 두 유리창에 대한 아버님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무슨 저주를 받으시려고? 근데 그- 잠깐 생각하시라고 제가 시간을 드린다면, 제가 굳이 책에 성호 아버지 이야기 넣는 이유는 그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 성호 아버지가 세월호가 인양됐을 때 그 배로 들어가는데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 많은 사람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유족들에게 일어난 일은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디테일이 너무 많아요. 자, 성호 아버지가 그날 그 배는 인양됐지만 거기를 올라가는 데는 그 실제로 그 배에 나의 가족을 잃은 배에 들어가서 그 배에 탑승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그냥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걸 저희가 그냥 다 안다는 듯이, 혹은 뭐 그렇잖아라고 얼마나 쉽게 규정하고 판단합니까?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겪어낸 그 일상의 디테일, 무엇을 보고 가족을 떠올리고 무엇을 보고 혼자서 극복하고 무엇을 보고 결심하는지는 정말로 한도 끝도 없는 세부 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도 있는데, 사람들은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을 알면 연민이 생기니까. 그 연민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굳이 성호 아버지 이야기 책에 넣을 때 그런 디테일을 쓴 이유가,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로 가득한 삶이라는 거 말해주고 싶었어요. 많은 슬픈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거. 지난번에 용균이 어머니 나오셨다고 하는데요. 용균이 어머니의 디테일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사고 났는데 아들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부모는 본능적으로 무슨 사고요? 이렇게 묻겠죠. 무슨 사고가 났는데요? 경찰이 말을 안 해요. 일단 아드님이 맞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계속 그 말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불안해요. 너무 불안하잖아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도 또 꼭 대답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래서 제가 잊지 못한 디테일이 하나 나와요. 근데 용균이 어머니 구미에 살고 계셨어요. 용균이 태안에 근무를 했어요. 디테일, 구미에서 태안까지 어떻게 갔을까요? 자동차 있으면 차 타고 씩 갔겠죠. 용균이 가족 자동차 없었거든요. 그럼 기차 타고, 기차에 내려서 택시 타고,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예요. 기차 탄 사람 중에 그런 심정으로 기차 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 우리 아버님 팟캐스트 녹음하러 오실 때 그런 생각했어요. 안산에서 기차든 뭐든 타고 이 목동의 스튜디오에 오시는 분 중에 바로 이 이야기를 오려고 하시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잘 들어야 된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용균이 어머니 이렇게 해서 구미에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태안의료원을 가서 또 디테일 또 나와요. 본능적으로 영안실 가기 싫거든요. 본능적으로 중환자실 가요. 그냥 뭔가 좀 희망 때문에. 그래서 중환자실 가서 애기 찾죠. 용균이 같은 애가 없음을 확인하면 그제서야 영안실에 갈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용기도 아니죠. 마지못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영안실 가서 또 디테일이 또 나와요. 어떡하죠?
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고 났더니 용균이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통곡을 하면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왜 나는 기절도 안 하냐? 왜냐면 너무 기절도 안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디테일이에요. 다 몰라요 저희가. 사실은 세월호에 인양 되자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서 안 된다면 그렇게 인양해갖고 했는데 그렇게 요구하라고 해놓고는 또 들어가지도 않아요. 뒷걸음질을 쳐요. 그 뒷걸음질 칠 때 오늘 앞으로 몇 걸음, 내일은 뒤로 몇 걸음,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 우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어, 왜 그랬느냐고는 묻지 않으실 거죠?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유리창 얘기 또 가볼까요? 그 9.11에 있는 유리창이 희망을 주는 거였는데 그 세월호 올라오고 목포 신항이 올라왔을 때 그 미수습자고도 있고 수습 과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거기 좀 내려갔었어요. 바로 배 쪽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지 않으니까 그 작업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남기겠다라는 대의 명분 아래 그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영상 기록팀이라고 해서 배 옆에 갈 수 있게끔 해서 미디어 하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또 가족 몇 명하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 작업하는 거를 찍어야 되니까 근처에 가야 되고 작업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근처에까지 접근하려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우선은 그 뭐 큰 펜스 안에만 두고 밖에만 있고 카메라도 못 들어오게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조금씩 다가갈 수 있게끔 허락은 맡았고 그리고 배에 가서 작업하는 것도 찍고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내 애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처음에 아이 받으러 갔을 때 어디서 나왔다, 몇 시에 어디서 나왔다 이런 정보들을 달고 나오니까 그래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나왔던 곳이 사천 우연 선수잖아요. 다른 곳에 깨진 유리창도 몇 개 있는데 그곳에는 뭐 전혀 그렇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조금씩 다가갔던 걸로 생각해요.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힘들어서. 다들 그러셨겠지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고 나중에 배 안에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렸죠. 근데 그건 다 그렇지 않나 싶어요. 다 네. 그랬을 거예요. 네, 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뉴욕에 가봐라. 가면 유리창을 보고 와라. 하나는 저주받은 유리창, 세월호 유리창. 하나는 안 깨져서 희망이 된 유리창, 9.11의 유리창 두 개를 보고 좀 알려달라. 뭐가 희망인지, 뭐가 절망의 유리창인지 알려달라라고 저한테 말을 했죠. 근데 아버님 말은 그렇게 했지만 당연히 저도 모르죠. 아버님이 모르고 저도 모르는데 하지만 질문만은 제 가슴에 살아 있었어요. 무엇을 깨야 되고 무엇을 깨지 말아야 할지, 그 무엇을 깨고 무엇을 깨지 말아야 할지의 그 제 상징으로서 제가 두 개 유리창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유리창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몇 년 동안 유족들을 만나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거든요. 당신은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그 질문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던졌고 또 점점 더 유족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사실 저만의 궁금증은 아니고 사실 저희 시대에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세 단어가 있다라고 사실상 결론이 나 있어요. 그 단어 하나는 공포죠. 그러니까 불안이라고도 하고 안정되고 싶은 거예요. 공포나 불안이나 이런 단어를 저희를 움직이게 해요. 안정되기 위해서 뭔가 해요. 두 번째 혐오죠. 혐오. 막 이렇게 댓글도 달고 막 어디도 가고 혐오죠. 당신을 움직이는 세 번째 단어. 이게 참 우리의 슬픔인데 쇼핑이죠.
왜냐하면 저희 소비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왠지 쇼핑하려면 힘이 좀 난다. 그래서 저는 공포, 혐오, 쇼핑이 아닌 다른 단어로 힘을 내는 사람이라고 유족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유족들은 어떻게 힘을 내는지. 제가 답해야 되는 아, 거예요. 아니요 아버님. 제가 지금 어떻게 왜 먼저 어떻게 하시고, 어떤 힘으로 예. 사느냐 뭐 그 제가 사는 얘기는 보면 참사 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죠. 돈을 벌어서 돈 월급 많이 넣어주면 훌륭한 아빠가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죠. 더 많이 인정받고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제가 사는 걸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저밖에 없잖아요. 다른 가족이 없어서 그래서 가급적 집사람하고 많이 떨어져서 지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근거리에 서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고 있죠 지금. 제가 무슨 직종을 하는지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성우가 좋아하는 걸 하죠. 네, 네, 말씀해 뭔가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건데 뭐 애가 예전에 좋아했던 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많이 만들지 않아도 되고 한 개도 만들지 않아도 되고 좋아할 만한 뚝딱뚝딱을 하면서 누군가한테 뭔가를 주는 그런 재미로 살고 있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질문을 아까 들으면서도 생각해 보면 지금은 제가 사는 중심이 집사람인 것 같아요. 특별하게 뭐 별로 두려운 것도 없고 근데 근처에 제가 있다라는 게 그 사람한테 위안이 돼요. 그래서 그게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센터에 어머님이 와 계시면 어딘가에 아버님이 계십니다. 예. 근데 성우 아버지가 저한테 했던 말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이제 우리 집사람은 개를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강아지.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애기들을 너무 이뻐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내가 너무 꼴 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어떻게 강아지를 이뻐하지? 어떻게 아이를 이뻐하지? 우리 성우가 아닌데? 그러면서 사실 그게 엄밀히 말하면 성우는 고유하잖아. 성우는 대체가 안 되잖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고유하다는 거,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어떻게 해도 대체가 안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죽음이 주는 슬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엇도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을 잃어버린 우리 아버지의 어떤 그리고 많은 유족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올해 7주기의 생명안전공원 네. 첫 발을 디딜 건데요. 저는 이런 마음이 자기가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굳이 제 이야기랑 다시 이야기를 연결한다면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듣는 우리들이 거기서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 슬픈 이야기를. 제가 세월호 나라에서 왔다고 9.11에 가서 말을 했어요. 9.11에 계시는 분을 만나서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세월호 사건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9.11에 이제 여러 나라 유족들이 많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호 저한테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월호는 살 날이 많이 남은 아이들이 죽었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더더욱 이 아이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가 정확하게 책에다가 그 이야기를 썼단 말이죠. 그
성우 아버지가 제가 놀랍도록 진실할 솔직할 때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아까도. 네. 성우는 대체가 안 돼요. 어떤 일을 해도. 그러나 살아있게 하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유리창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마음이 무거워져서요, 아버님. 그 책에 또 아버님 그 9.11 그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추모 공간에 전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더라. 그래서 우리 성우를 포함해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기억되고 오래 기억됐으면 좋겠다. 지금 저희가 생명안전공원을 공원 건립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님 그 공원이 어떤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9.11 갔을 때 그때 그때 가족 협의회에서 생각했던 그 안 중에 그때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가장 그 공감을 가졌던 게 가족들 손잡고 놀러 올 수 있는 데가 어떨까? 편안하게 그 무섭지도 않고 너무 교육적인 내용만을 해서 무겁게도 만들지 말고 그냥 원래 그곳의 화랑유원지에 주변에 다 주택가잖아요. 주택가고 막 그러니까 그 저녁 먹고 그냥 산보하듯이 가볍게 올 수 있는 너무 가벼운 공간이 돼서도 안 되겠지만 그 주무 공간이 들어가면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공간이면 어떨까?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형식을 띌 거냐에 따라서 어떤 형식을 띠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수많은 공격들을 당해 왔었잖아요. 근데 너무 힘들게 오지 않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편하게 가족들하고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거기 약간 그 이제 사랑해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추모 공간 9.11 안에. 왜냐면은 사실 탈출에 실패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남긴 말이 다 사랑해란 말이었어요. 형 사랑해? 내 가족 잘 부탁해? 뭐 형 나 못 나갈 것 같아?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다 사랑해 사랑해. 제가 왜 앞으로 올 사랑이라는 책 썼다고 하면서 사랑이 끝의 단어라고 말했잖아요. 결국은 하고 싶은 말은 사랑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한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랑은 행동의 단어인데 너 진짜 사랑한다, 진짜 예쁘다 이러고 끝날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이제 어떻게 뭘 해야 되지? 라고 더 생각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미 좀 전에 설명하셨지만 그 추모 공간이라는 거는 그 뭔가 좀 꽃피는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서 꽃이 막 피는 그러니까 그 좋은 이야기가 꽃피는 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많은 삶은 쉽게 파괴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생각들도 더 많아지고 그랬으면은 그나마 아이들의 죽음이 의미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제가 유족들에게 많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아버님한테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아버님이 성우를 읽고 가장 아쉬워했던 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았다. 성우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세상이 많았다. 왜냐면은 성우는 느낄 줄 아는 애였거든요. 그죠? 벚꽃이 이쁘면 벚꽃이 이쁜 줄도 알고 매화가 예쁜 반딧불이가 예쁘면 예쁜 것도 느낄 줄 알고 이렇기 때문에 성우 아버지는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많았다. 저는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냥 저희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고 보여주고 싶은 아름다움이 많은 그런 세상 이야기가 많아지면 어떨까. 이게 저는 굉장히 추모 공간에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제 마음은. 두 분 말씀대로 아마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성우가 소설가가 꿈이었나요, 아버님?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소설가가 꿈이었고 그래서 문과를 지원했는데 엔지니어가 되라고 저한테 혼났었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후회를 하게 됐는데 그랬었죠. 네, 글을 쓰는 걸 하고 싶고 소설 쓰고 싶고 그리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뭐 그런 아이였죠. 뭔가 문학을 좋아하고. 그런 주장을 할 때는 제가 그걸 혼냈었죠. 예. 그랬었답니다. 지금은 혼내신 거 많이 후회하고 계시. 그건 질문하시면 안 되고. 예. 죄송합니다. 마침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생각나는 이야기 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맨날 하십시오, 말만 하면 하십시오. 생각나서. 네. 워낙 아버님 솔직하신 분. 네. 그 요즘에 시대가 시간 여행, 타임머신에 대한 얘기가 조금 많아요. 요즘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냐면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테슬라 주식을 좀 살 텐데 강남에 뭐 제주도에 땅을 살 수 있었는데 강남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말들이 타임머신을 타면 그렇게 할 텐데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우리의 후회 할 수도 놓쳐버린 상실한 기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약간 내가 큰 돈을 벌 기회가 있었던 어떤 날로 흘러가는데요. 저는 성우 아버지가 해준 다른 말이 또 기억이 나거든요. 성우 아버지가 내가 타임머신을 타고 하루만 일찍 돌아갈 수 있다면 난 4월 15일로 돌아갈 것이다. 그 배를 타지 말라고 말할 것이다. 이 말이 저는 겹쳐 떠올라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시간여행, 타임머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상실한 기회, 돈을 벌 수 있었지만 못 벌었던 기회, 뭐 이런 못 벌었던 기회 이런 이야기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살릴 수 있었던 기회, 네. 구할 수 있었던 기회 그런 얘기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 그때도 성우 아버지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지금 그 강사님 계속 얘기하시는 우리 사랑에 대한 얘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시간이 네. 네, 그 아버님하고 우리 PD님께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만 듣고 저희가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네.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고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을 보고 있느라고 지금 전혀 모르고 준비 안 하고 있었고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잘 모르겠는데. PD님 먼저 그럼 네, 말씀. 제가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세월호 7주기 그 콘서트 했어요. 안산 온마음 때도 같이 했는데 그때 제일 많이 생각한 게 이 아이들 중 아무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성우의 꿈 이야기도 했는데요. 전 사실 그것을 제가 잊을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너는 꿈도 없니? 꿈 좀 꿔라. 꿈도 없이 살고 애들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꿈을 이룰 만한 세상을 있지 않죠. 예,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이 아이 중 아무도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에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고요. 그 사실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만약 굳이 책하고 슬픈 세상 깊은 말이란 책하고 연결시킨다면 세월호는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냐면 아직 누군가는 이 삶을 누리지 못했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 있잖아요. 아주 작은 목소리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이들은 못 누린 그 삶, 어떻게든지 돌아오고 싶었던 배를 탈출해서 오고 싶었던 삶 속에 저희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소중하게 쓸 것이냐는 질문. 그다음에 제가 아까 지나가는 말처럼 아버지는 어떻게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제가 유족들하고 여러 군데를 같이 다녔는데 참 이런 상상을 많이 하세요. 유족들이 우리 아이들하고 다시 만나면 우리 아이들한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줄 거야. 엄마 금방 갈게, 아빠 금방 갈게. 우리 아이들
만나면 우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다음에 진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야지. 이런 이야기 할 때 유족들이 참 빛나요. 네. 왜냐하면 그 생상이 행복하게 하거든요. 음. 결국 우리 이렇게 헤어질 사이가 아니라서 만나면 이야기를 막 깔깔깔 웃으면서 음식 먹으면서 할 상상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호가 제 개인적으로 그날의 어떤 뭐 진실만큼이나 엄청나게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의 가치. 그다음에 우리 어떤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살지. 그다음 또 하나는 그때 제 친구가 참 저한테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제 친구가 요즘 너무너무 열심히 사는데 걔 모토는 골든타임 놓쳐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열심히 산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월호가 골든타임이라면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조차도 네. 처음 알았는데 네. 그때는 정말 너무나 구하고 싶었어요. 네. 이 시간을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정말 내 친구 표현대로 하면 미치도록 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를 놓쳤어요. 내 친구는 그걸 정말로 슬프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면 골든타임 놓쳐본 나라의 국민으로서 행동한다고 말해요. 구하고 싶어 해요. 지금 더 구할 게 없는가? 지금 뭐가 위기에 빠진 생명인가? 그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살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세월호를 어떤 의미로는 현재화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디 누가 위험에 빠져 있나? 어디 구할 것은 없는가? 더 그게 가장 저는 의미 있는 이야기,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지금 당신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품고 상당히 힘을 내고 있어요. 사실은 그 생각이 힘을 내게 해요. 아버님 준비가 되셨다. 예, 참여해주신 분들한테 그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리고 자녀분들이 있다면 자녀분들한테 크게 뭔가 자신 마음 속에 있는 걸 대리만족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행복할 거고 잘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그 옆에 있는 가족들과 자녀분들과 그분들을 좀 믿어주시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네. 저도 꼭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저희가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주신 분들께는 우리 PD님의 책을 선물로 또 드릴 예정입니다. 작가님이 힘을 내는 단어는 뭔가요? 네. 와작와작님이 쓰셨어요. 저는 명백하게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그 단어만 들으면 힘이 나는데요. 어떤 책에서 읽은 문장이에요. 사실은 문장인데 제가 여러 책에 썼어요. 저의 여러 책에 썼는데 이제 상상의 여행기예요. 마르코 폴로라는 여행자가 있었는데 그 여행자는 있죠 실제로. 근데 그 여행자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하니까 쿠빌라이 칸이 질문을 해요. 폴로야, 너 진짜 여행 많이 했다며? 그러면서 유토피아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폴로가 저는 유토피아 본 적이 없고 있다고 해도 가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디를 다녀봤자 다 디스토피아, 다 지옥이라면 너 뭐로 그렇게 그 여행을 다니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상은 다 지옥이다. 폴로가 대답하기를 다 지옥인데 지옥 같지 않게 사는 방법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어렵고 하나는 쉽다. 근데 저 이 이야기만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쉬운 건 뭐냐면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쉬운 방법은 뭐냐면 너도 그냥 지옥이 되라. 너도 그냥 지옥이 되면 살기 쉽다. 근데 지옥의 언어 저희도 많이 하죠. 뭐 너만 뭐 잘났다고 그러니? 뭐 너만 중불났다고 그러니? 남들 다 그렇게 살아. 원래 그래. 다 지옥의 언어 계열인 거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마치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살아나는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을 위한 공간을 넓혀줘라. 이 방법은 어렵다. 이게 이제 마르코 폴로와 칸의 대화인데, 만약 세상이 지옥 같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누가 지옥이 아닌 것처럼 살고 있는지 살펴봐요. 그리고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힘이 필요하다면 힘이 되려고 해요. 그러면 없던 힘도 나요. 저한테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네, 어, 질문이 질문이 많이 안 들어왔나요? 김미숙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자신다움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정혜윤 PD님이 경험을 하셨거나 자유인과 같은 분을 만났던 경험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도 제 삶의 이야기를 통해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실 책에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조영재님 아버님 만드시는 거 이야기가 궁금하네요. 요거부터 대답할까요? 네. 아버님이 만드시는 것 이야기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예. 제가 지금 목공을 하고 있어요. 목공을 하고 있는데 나무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가구처럼 큰 거는 만들지 않고요. 작은 소품들을 만드는데 제가 지금 계속 연작으로 내고 있는 게 동물처럼 생긴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고양이, 예. 길냥이라고. 예. 성우가 그 고양이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길냥이 특히 좋아하고 그래서 고양이 보면 따라다니고 뭐 졸졸 따라다니고 그랬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저한테 남아 있고 그래서 걔가 좋아하는 할 만한 물건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냥 생각으로 나무로 만들어 보고 있어요. 뭐 고양이처럼 생긴 뭐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선물하면서 살고 있죠 지금. 네. 아까 그 김미옥님 선물이란 단어 때문에 제가 책에 있는 이야기의 한 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선물이란 단어 때문인데 제가 옛날에 성남에 어떤 시장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날 봄인데도 태풍 이거 우박이 내리는 날이어가지고 우박을 피하려고 제가 서 있는데 제 옆에 떡집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젊은 떡집 아주머니가 있어서 통통한. 제가 그 떡집 아주머니랑 막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떡집 하게 됐어요? 막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랬더니 아유 뭐 우리 엄마가 떡집 주인이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살아온 이야기 쭉 해주는데 뭐 이제 이력은 이래요. 간단히 말하면은 어려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시댁 어른들이 야 시골에서 남편도 없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 애들을 놔두고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애들을 놓고 자기는 성남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반발심이 드는 거죠. 엄마가 어떻게 자식을 놔두고 자기 인생을 살 수 있겠는가 여자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둘이 평생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성장기 엄마가 없잖아요. 아빠도 없잖아요. 자기는 작은 아빠랑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는 자기 인생 살러 갔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굉장히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 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참 복잡한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았지만 떡집을 이어받고 나서 이제 시장에 와서 엄마가 일하던 곳에 이제 보니까 엄마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엄마가 엄청 인기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성격도 나쁘고 외상값도 떼먹고 뭐 억세고 싸움질도 잘하고 해서 그건 좀 싫은 거예요. 엄마랑 사이는 안 좋지만 엄마가 좀 사람들하고 평판이 별로 안 좋은 건 싫어서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 엄마의 별점을 높이자 이렇게 해서 되게 이제 막 그 시장 상인들한테 엄마 평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잘 들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딸 정말 잘 길렀다. 딸 진짜 괜찮다 해서 그러니까 엄마도 딸을 좋아하고
딸도 엄마가 좀 좋아지고 사이가 좀 나아지는 것이 시장 생활이고 그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는데 제가 가려고 딱 하는데 딱 제 귀에 꽂히는 말을 한 거예요. 게다가 저는 시장에서 멘토도 만났어요. 인생의 멘토도 만났어요. 그런 거였고 제가 멘토요? 그래서 그 언니는 야채장수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채장수 멘토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그런 거예요. 뭐 야채장수 멘토가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뭐 안 이상하고 그때가 이제 멘토란 단어가 막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예요. 뭐 스티브 잡스는 없었지만 빌 게이츠가 막 멘토가 되고 우리나라 국민 멘토란 말도 막 있고 이럴 때인데 그래서 제가 왜 그분이 멘토냐 했는데 이 제가 하는 문장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정말 아름다운데 제 입에서 나온 거는 그 언니 이름 경숙이 언니인데 제가 뭔 말을 하면 내가 입으로 뭔 말을 하면 그 언니 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괜찮은 것이 돼서 나와요. 왜 우리도 주변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뭘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뭔가 훨씬 현명하게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언니랑 말을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내 사는 게 쉬워지지도 않는데 훨씬 괜찮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쉽지도 않다. 근데 괜찮게 겪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제가 득달같이 그 야채장수 언니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떡집 언니가 멘토라는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누구 멘토라니까 너무 이상한데 대신에 제가 우울증 환자인데 우울증을 탈출한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어요. 탈출한 방법이 3가지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는 제가 3번째 단어가 선물이기 때문에 2개는 간단하고 말씀드린 첫 번째는 매일매일 일기를 쓴 거예요. 이것도 있고 2번째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어려서 아이들한테 읽어주던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면은 동화책을 읽는다는 거는 이야기가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좋은 거라면 거기서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믿음이에요. 동화책을 읽어주는 많은 부모들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 들려주면 우리 애한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지가 않아. 우리 애가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지가 않아. 그죠? 어떤 최초의 상식 같은 거죠. 어쨌든 3번째 이게 선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3번째 언니가 그 언니가 야채장수 언니가 나에게는 이쁘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1,000원짜리 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끼는 선물이에요. 우리 집에 2층에 새를 들고 살던 새댁이 우리 집에서 나가면서 전세 살다가 나가면서 나한테 이 컵을 선물했는데 참 좋은 주인 만나서 고생을 하지 않고 살다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선물인 컵 1,000원짜리 컵을 들고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베란다에 이렇게 1층 집이었는데 베란다 그 아파트 1층에 나무 있잖아요. 그 베란다 나무가 있는 데서 차나 커피를 마시면 누군가에겐 좋은 사람이었던 나. 사실 우울이라는 게 나는 아무 가치도 없고 존재감도 없어서 생기는 건데 내가 누군가한테는 필요하고 중요한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든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하루에 5분이든 10분이든 그 차로 커피를 마신다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 제가 길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써요. 선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쓰는데 아까 아버님이 선물로 주변 사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번 책에 선물 이야기 참 많이 썼는데 저는 이 선물이 왜 선물이냐면 보통은 1,000원짜리 컵은 선물이 아니에요. 그냥 싸구려 물건이죠. 그죠? 근데 이게 선물이 되는 데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물이 돈 이전에 교환 이전에 관계가 있는 거죠. 좋은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당신은 당신 인생이 무엇을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등등등에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대단히 이런 좋은 이야기죠. 이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왜냐면은 엄청난 업적을 세운 건 없지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풀려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죠. 네네. 인생의 소중한 가치 아주 사소한 거에서 PD님께서 찾으시는 분인 것 같아서 저도 지금
오늘 매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나무님, 코로나와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인 시선과 세상의 모진 혐오가 참으로 아프게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가치 있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삶의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피디님 말씀처럼 진실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질문은 아니고 예. 지금 질문이 피디님 생각하는 나의 고유하며 고유함, 자신의 고유함, 피디님 자신의 고유함. 저 고유함 사실 제가 슬픈 세상 기쁜 말을 보면 가만히 보면 1부와 2부가 있어요. 1부와 2부가 있는데 서문이 앞에 있어요. 서문은 뭐냐면 모두 자신의 단어를 찾자 막 이런 내용이고 1부 제목이 이야기예요. 나의 단어 이야기. 2부 단어 나의 단어 시와 운명이에요. 거기 쫙 이야기가 펼쳐져요. 저의 고유함은 사실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자기한테 중요한 단어들 찾는 건데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이야기는. 그리고 시와 운명도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왜냐하면 시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시라는 건 문학으로서 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그 자체의 아름다움이에요. 성우도 아버지한테는 성우라는 시죠. 그죠? 성우는 너무나 아름다운 시예요. 아버지한테는. 누구도 이 시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쓴 단어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우리 다 이야기할 거예요. 3부 시와 운명 우리 모두의 단어예요. 우리 다 자신의 미래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감히 운명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감히. 저는 세월호 가족들한테 정말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은 보통 저희가 피해자, 희생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근데 이분들은 끝없이 뭐를 하려고 했어요. 계속 뭔가를 추구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족들이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냈는지를 알면 사실 놀랄 거예요. 변화를 네. 만드는 자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 시와 운명 우리 모두의 단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어떤 이야기가 내 가슴에 살아있는지,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는지 다들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의 고유함은 모두 거기서 나와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잊지 않고 있고 그 이야기 가슴에 새겼고 아버님 오늘 놀라지 않으셔?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 기억해서 아버님이 하신 전 다 잊어먹은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셔서 네,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많이 같아요. 기억하고 그건 다 분명해요.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다 저의 고유함은 그리고 사실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고유함도 사실은 어떤 이야기에 영향을 받고 어떤 이야기를 자꾸만 기억하는지에 저는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우리 모두의 단어이고 그리고 사람이 유족이 되면 처음에는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정말 서러운 말만 기억이 나거든요. 들리고 너무 모진 말들 그거를 견디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도 그래요. 정말 하루 종일 많은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비수화되는 말들 그런 것만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사실은. 네. 아버님은 아버님이 지금 아버님을 살아가게 하는 단어라고 하면 혹시 말씀해 주실 단어가 있을까요? 말할 것처럼 성- 말할 것처럼 마이크 들어서 예. 할 말이 없는데 제 고유함이 무엇인지 저도 궁금하고요. 아직 답을 찾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늙어도 계속 찾고 있고 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 계속 찾아 나가실 것 같습니다. 그 단어는 다 저희가 이제 인생은 되게 몇 개 정도의 단어로 압축이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략 10개 정도일 거라고들 그리고 자기한테 중요한 단어 우리 모두의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시간 이런 단어 우리 모두의 단어죠. 사실 라디오 PD는 시간과 관계를 맺는 직업이에요. 몇 분 뒤에 방송 시작하지? 방송 몇 분 남았지? 몇 분으로 편집해야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오늘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는데 그 엄청나게 열심히 일한 게 일주일 뒤에는 또 뉴스 가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시사 PD니까요. 그래서 저의 반대되는 욕망은 한쪽은 덧없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한쪽은 영원히 아름다운 이야기란 게 있어요. 이 이야기는 인류가 계속되는 이야기는 좋은 거예요. 인류가 있는 한 100년 뒤에도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고 좋아할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혐오하고 뭐 공격하고 이럴 수 있죠. 이 이야기를 100년 뒤에 좋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는 기본적인 공유가 있어요. 아직 저희 어떤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인가에 대한 공유는 아직은 존재하거든요. 네. 그죠? 네. PD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을 찾고 계신다는 거에 저는 또 오늘 많이 새롭게 느꼈고 참 감동, 훌륭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초대하신 거잖아요. 아버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PD님이 저를 초대하신 건가요? PD님이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하셔서 특별히 예, 그렇군요. 그런 분이시라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아버님 성우 어머니가 네. 해준 말로 끝내고 싶은데요. 네, 네. 저한테 그것도 기억해요. 자 이제 성우- 마무리 말씀해 네, 주세요. 성우 집에 행운목이 있대요. 행운목. 예. 근데 이 행운목에 꽃이 피는 일이 정말 드물대요. 그렇죠. 그런데 성우가 세상을 떠나고 거기 꽃이 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원래 그 성우가 있었으면 너무 네. 많은 즐거운 상상이 가능했을 상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갑자기 행운목, 우리에게 행운을 준다는 행운목에 꽃이 편다는 그 엄청난 행운의 상징이 갑자기 공허한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복잡한 게 돼버렸어요. 이제 그러나 기쁜 일은 여전히 기쁘다는 거, 네. 함께 기뻐한다는 게 여전히 가치 있다는 거. 네. 그 이야기. 그래서 저희가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름다운 건 여전히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는 여전히 좋은 것이고 저희가 서럽도록 차이를 강조하는 세상에서 공격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공유하는 아직 살아있는 가치에 기대서 더 같이 앞으로 나가자. 네, 이렇게 네.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제가 두 분 얘기 너무 집중해서 듣다 보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잘 지금 몰라가지고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코로나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요즘에 이제 오늘 소중한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이 주신 메시지, 사랑에 대한 메시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안산 온마음센터 8월 치유와 희망을 노래하는 정기 포럼을 모두 마치겠고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저희 정기 포럼에 대해서 잠깐 안내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을 모시고 피해자의 시간, 인권의 시간, 세월호 참사에서 코로나19까지란 주제로 9월에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